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방거사님, 반갑습니다. 예. 일단 차 한잔 예. 하시죠. 좋죠. 아, 이거 월계수 차라면서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좋은데요. 따끈따끈하게. 덕분에. 예, 전번 1탄에 이어서 오늘은 2탄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2탄은, 제목에 관한 건데요. 제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상생활에서 멀리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제목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노래에도 노래 제목이 있죠, 그죠? 근데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노래하자 꽃서울. 요 노래의 제목이 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첫 구절만 이야기하니까 참, 제목이 생각은 안 나는데요. 요게 제목이 이 꽃마차입니다. 꽃마차. 그렇군요. 꽃마차. 예, 꽃마차가 제목이고요. 예. 또 예를 들어가지고 플라타나스 향기 퍼지는 요 노래는 뭔 것 같습니까? 그건 아무래도 플라타나스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 제목이 좀 어렵네요. 예, 그래서 추측하기가. 가사를 이렇게 감안을 하면은 노래 제목이 이 플라타나스가 되든지 아니면은 즐거운 일요일, 가을 이런 거. 예,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노래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딸 칠형제입니다. 딸 칠형제. 딸 칠형제. 야, 그런 노래 처음 듣습니다. 백설이 씨가 부른 딸 예. 칠형제라는 노래인데요. 가사에 딸 칠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나는 백설이 씨, 내가 이름은 많이 들어서 하는데, 백설이 씨 노래를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그 3절에 가면은, 언니들도 즐거워라, 동생들도 정다워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딸 칠형제, 예를 들어 우리 편하게 하는 말로, 딸 칠공주, 이렇게 하면은, 말이 되는데, 그나마 좀 연결이 되는데, 딸 칠형제 하면은, 이 노래의 가사 1절, 2절, 3절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오늘 이 금강경하고 이 딸 칠형제 또는 유행가사하고 어떻게 이름하고 관련돼 있나요? 근데 우리가 노래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제목을 정할 때는 내용 쭉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의 주제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중심 소재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제목을 삼는데 전혀 이제 엉뚱한 제목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 딸 칠형제라는 그 제목은. 근데 이 미술 전시회, 전람회 이런 데 가보면 무제라는 제목이 붙은 그 작품들이 있습니다. 무제 제목이 없다. 제목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제목이 없다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게. 제목이 없다는 제목. 제목이 없다는 제목.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투제의식이 있을 건데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건데 무제라고 해놓으면 좀 황당하죠, 그게.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제목을 붙이기가 애매모호한 경우에 무제라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나름대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 금강경에 같은 경우에 금강경을 이제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책의 제목이 금강경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원제목이 이제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능단이 붙는군요. 예. 그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능단을 뺐을까요? 그게 그 구마라집의 그 번역본을 우리가 지금 금강경이라고 통칭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 능단이라는 글자를 빼고 번역을 했고요. 또 뭐 한 200여 년 뒤인가 그 의정 스님이라고 인도에 이제 갔다가 육로로 가서 해로로 돌아올 때 뭐 엄청 고생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중국 스님인데 그분도 이제 그냥 금강바라밀다경으로 한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능단을 썼나 하여튼 헷갈리는데 그래서 그 구마라집 앞에도 비슷한 그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한 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거기는 또 전혀 엉뚱한 뭐 도행반야경 뭐 이런 이름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하게 금강경 이렇게 부르는 그 경전의 한역본도 한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경전들이 제목도 서로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제목을 이렇게 해보면은 능단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금강 반야 바라밀다 경 이렇게 하든가 이 2가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제목이 그러면은 과연 그 금강경의 내용, 그 산스크리트 개송 기준으로 해가지고 300송 반야경이라고 하는 이 금강경의 그 내용을 제대로 대변을 하고 있는가? 이 제목은 딸칠형제처럼 전혀 엉뚱한 제목이 붙은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제목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해보면은, 바즈라체디카, 프라저냐, 파라미타, 수트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즈라라는 게, 인도에서 이제 인드라 신이, 그 베다에 등장하는 인드라 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 소위 말하는 금강저. 예, 금강저를 이제 지칭하는 말인데, 그 바즈라를 가지고, 체디가 자른다. 잘라버린다. 뭐 이런 건데, 그 금강저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번뇌망상, 요런 그 심리적 장애물들을 깨트려 버리는 혹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그런 반야의 지혜. 프라저나 파라미타. 반야의 지혜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전이다. 넘어가게 하는. 그 하는 해도 되죠. 그런 경전이다. 라는 게 이제 요 산스크리트 제목의 뜻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이고요. 또 기발하게 또 다른 식으로 푸는 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런 해석도 있습니까? 예. 소개시켜 주시죠. 예, 그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네. 그 개포 도서관에서 우연히 어떤 그 불교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금강경에 관한 이제 책을 어느 분이 쓰셨는데 그 책을 제가 시간이 어중간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요걸 한번 뭐 여기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열람석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고 그 술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인상적으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이분이 이 저자분이 성함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저자분이 이 제목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느냐 하면은 이 금강저가 번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번개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깨뜨리다라는 이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의 목적어를 뭐로 보느냐 하면은 번뇌망상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로서 넘어가는 혹은 반야 프라저냐 지혜 우리가 흔히 지혜로 번역되는 그 지혜를 이제 깨어버리는 지혜를 깨뜨림으로써 이 고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경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께서 참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 이 관련 학자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물어봐가지고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한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답변이 뭐냐 하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전혀 말이 안 된다, 그건. 문법적으로는 전통적인 해석이 맞는 거고, 금강저로 번뇌망상을 깨뜨리고,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그런 경이다. 이 제목의 해석이 맞다라는 겁니다. 맞고, 문법적으로도 이제 맞는 거고, 통상 그 내용에 비춰봤을 때도 맞다. 전통적인 해석이. 그렇게 이제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금강경의 내용을 감안하면은 이분의 해석이 맞다라는 거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제 기억상으로는 뭐 무슨 방송국에 어디 계시다가 퇴직한분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날 운전을 해 가다가 그 이제 금강경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한편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그 눈앞에 갑자기 빗속으로 번개가 번쩍하고 떨어지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번개처럼 섬광처럼 그런 생각이 탁 스쳐 지나가면서 금강경의 제목이 그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번개처럼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그냥 이 반야 우리가 지혜라고 알고 있는 그걸 깨부셔가지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경이지 않을까. 그거는 반야심경의 어떤 그런 그 가르침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아주 그냥 정확한 그 제목 같은데요. 반야심경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고집열도라든지 뭐 12연기 나중에 무아니비설신이 뭐 나오고 무색성량위 족법 그 오온에다가 뭐 나중에 쭉 진행되면은 12연기도 다 부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뭐 없다라든지 아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가능한데
그렇게 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피아노로 넘어간다. 그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마음의 경, 뭐 그런 의미잖아요. 핵심경이다. 핵심이라 해도 되고. 근데 그런 그 내용이라든지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데 비춰봤을 때 요 반야심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의 핵심 사상들,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뭐 12연기, 육권 육경, 뭐 18개, 12연기 요런 핵심 교리들, 핵심 사상들을 거부를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반야심경은 딱 그 반야가 아니라 그 뭐죠, 저기 초기 불교 교리, 초기 불교에 대한 반동, 초기 불교를 반대하면서 거기에 반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핵심 사상으로 하면서 나온 경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초기 불교의 그 법에 관한 법집을 버려라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그렇죠. 일종의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반야심경을 만든 그 제작자가 혹은 작가가 반야심경의 작가가 반야심경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은 그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대표적인 게 반야바라밀다를 반야바라밀다는 반야바라밀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고 하느니라 라는 이런 내용이 쭉 이렇게 쭉 나오죠.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같은 이렇게 이제 형식을 구사를 하는데 그건 다른 말을 살짝 바꾸면은 반야바라밀을 즉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라는 이런 내용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면은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건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아닌 것이 되었을 때 진정한 진실로 반야바라밀이 된다라는 이런 그 전개가 쫙 핵심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완전 정확하게 핵심을 찌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 이름 없는 어느 작가분이 이 자기의 깨달음을 쓴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식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인데. 오히려 그런 식의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보다 금강경을 만든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해석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분 그렇게 책을 짓고 그렇게 제목을 지은 분 보니까 굉장히 그 번개치는 그날 갑자기 그냥 딱 하는 그런 인스피레이션이 왔는 것 같습니다. 영감이 이제 번덕인 거죠. 근데 이제 반야심경과 대비를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금강경은 그 소위 말하는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그 사상 중의 한 가지, 즉 6가지 사상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인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 그러니까 모든 이 앞에 5가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완성시키는 지혜. 이 지혜 바라미를 쳐버린다라는 거죠.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혜 바라밀. 요거를 이제 딱 쳐버린다는 것은 이미 이 금강경이 나올 때 그런 대승불교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작가는 그런 흐름에 대한 반동, 그런 흐름에 대한 경계, 그런 흐름이 매너리즘으로 흐르는 습관화되고 관습화되는 것을 이렇게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게 합당한 것은 결국은 금강경은 선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연결이 되는데 이제 아까 하던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반야심경은 우리가 이제 제작 연대를
AD 1세기경, 그러니까 이제 서력기원 0년에서 100년 사이 요 정도로 보고 있고, 또 어떤 사본이 하나가 발견돼 가지고 그 유럽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한 100년 정도 더 소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반야심경은 초기 불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고, 이 금강경은 대성불교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 반야심경이 금강경보다 조금 이런 시기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산스크리트 원문은 이게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든 작가가 만들었을 때 딱 만드는 그 내용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600년, 서력기원적 600년에서 700년 사이에 이 만들어졌다는 티베트어 본 금강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티베트어 본 금강경을 다시 거꾸로 번역을 하고 산스크리트로 바꾸고, 또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동굴에서 거기 뒤에도 보면 큰 엄청나게 큰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다리 부분에 보면은 그 뒤로 석굴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발견된 이렇게 파편 산스크리트 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부분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 부분 이렇게 발견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산스크리트 본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게 지금 뭐 현대 학자들이 쭉 이렇게 책을 낼 때 판본으로 삼는 그 산스크리트 본이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유럽의 학자들이 100여 년 전에, 150년 전에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은 그 중국에서 이렇게 도행반야경, 같은 판본을 가지고 도행반야경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능단금강반야바람일다경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금강반야바람일다경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해석을 해놨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현장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능단이라는 표현이 있는 그 뭐 이렇게 바자라체디카라는 그런 산스크리트 제목이 있는 판본을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부분이 없는, 그 제목이 없는 걸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깨뜨리다,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제디카, 요게 이제 산스크리트 제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번역이 달라졌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강경 판본에 그 자르다, 부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그 단어가 있다고 해서 예전에 뭐 쭉 그 100년, 200년, 심지어는 500년, 6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스님들이 다 똑같은 판본을, 동일 판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이 서로 달랐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목만 다른 게 아니라 그 내용까지도 조금씩 달랐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접근을 할 때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금강경 내용이 좀 더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작가의, 금강경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서술을 했을까, 썼을까, 지었을까, 요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번역한 사람도 구마라집 스님도 의학의 대가이고, 현장 스님도 천축에 가서 십몇 년간 거기서 살면서
산스크리트 발리를 다 배웠으니까 그분도 이제 그 대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대가가 이렇게 이제 번역한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이 현장 스님은 이제 직역에 가깝다 그러고 이 라집 스님은 이제 의역에 가깝다. 그렇게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판본이 산스크리트 사본이 서로 조금씩 달랐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안을 하고 이렇게 이제 유연하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제목을 좀 기발하게 해석하신 분, 그분의 그 의도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참. 그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 금강경의 내용이 이제 선사상, 중국의 선사상에 이렇게 이제 일맥상통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이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마 스님이 그 전기를 보면은 이제 천축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때 저기 지금의 그 광주, 지금의 그 홍콩 그 부근으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거든요. 해로로 바닷길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들어와 가지고 그 항구에 이제 딱 내린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도 탁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세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스마트폰 가지고 딱 이렇게 이제 청와대에 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왔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는 그게 잘 안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광주에 뭐 희한하게 생긴 스님이 한 명 이제 항구에 딱 내렸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관리들이 그 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뭐 넘어갔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양나라 천자 양무제 황제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불심천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출가를 2번이나 했고 출가할 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막 보시를 하고 또 어떤 때로 또 나라 전체를 보시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신하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싹싹 빌고 통사정을 해가지고 도로 원상복구 시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나의 불심이 이렇게 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에 저기 천축의 출신의 스님이 국경을 넘어서 딱 들어온다 하면 무조건 나한테 보고를 해라. 라는 이런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즉각 이 전령을 시켜가지고 보고를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 우리 무협지 보면은 막 그 장군이나 황제한테 가면서 막 무릎을 꿇고 딱 보고할 때 빠오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보고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빨리 모시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그 유명한 그 양무제와 달마 스님의 문답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달마 스님이 이제 양자강을 탁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간 게 아니라 갈대를 하나를 딱 꺾어가지고 배를 양자강에 딱 띄워놓고 배 삼아가지고 딱 타고 건너갔다라는 게 이제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달마 스님이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부터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이 입던 옷,
부처님이 쓰던 밥그릇. 가사 바루. 바루라고 하죠. 근데 그 가사와 바루,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능가경. 능가경. 능가경을 가지고 이제 강을 건넜거든요. 건너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강남은, 양자강의 강남은 양나라고, 양자강의 북쪽은 위나라. 그때 북위라고 불렀죠. 그 위나라 숭산의 소림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뒤편에 이제 굴의 면벽 좌선하면서 뭐 9년인가 면벽을 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해가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는 신광이죠. 신광 스님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눈밭에서 뭐 이렇게 서로 문답을 하고 뭐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가를 받고 그 부처님의 그 의발하고 또 이 능가경을 이 전법의 표시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조, 3조, 4조, 5조 홍인대사한테 딱 왔는데 4조에서 5조로 넘어올 때 의발은 넘어왔는데 능가경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5조 홍인 스님이 도신에서 홍인 갈 때 사라졌는데 이 능가경 대신에 내세운 게 바로 이 금강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금강경이 굉장히 선사상하고 그냥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박도인께서도 능가경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이 능가경에도 신법에 관해 가지고 아주 그 뛰어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능가경에 많이 있고 그게 초기 불교의 그 신법 내용도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때까지의 불교 전체의 그 신법에 관한 내용이 능가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능가경이 이제 실전이 돼버린 거죠. 사라져버린 다른 계통으로 가버린 거죠. 다른 계통으로 가고 그 계통은 우리가 능가경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소리 부처님의 의발이 우리 홍인 스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정통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이 그 오조 홍인 스님한테 가서 제 제자로 해주십시오 하니까 뭐 남방의 오랑캐가 무슨 도를 얻으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방 하나 지어라. 6개월 동안 방앗 짓고 난 다음에 그 하룻밤 새벽에 한 1시간 2시간 사이에 금강경 강의를 듣고 그 이제 의발을 물려받고 그렇게 해서 또 강을 건너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이제 자기 사형들이 이제 잡으러 올 거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금강경이 이제 소위경전이 된 거죠. 되었는데 이 일종의 이제 금강경이 남종의 소위경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의 그 선풍이란 게 있거든요. 이게 아주 독특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동빅무산, 오조 홍인 스님이 계시던 동빅무산이라는 데가 낙양이나 장안, 소위 말해서 그 중국, 그때 당시 중국의 수도, 중심, 소위 말하는 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전체의 핵심 지역. 거기는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는 강남 정도. 강남. 이제 서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분당이나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서울에 비교를 하자면은 요 정도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상류층, 기득권 계층하고 아주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가까웠고 그 해능 스님은 어떻게 도망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고향인 남방으로
이렇게 피신을 오게 된 거죠. 10여 년 뒤에 그 내려와가지고 남방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그 자기의 큰 사형격인 신수 스님이 신수 스님도 이제 또 뭐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그 낙양의 귀족들, 낙양의 권문세가들, 뭐 장안 낙양의 기득권들 이 사람들한테 이제 신수 스님이 대선사, 최고의 선사, 오조홍인 스님의 뒤를 이은 육조 스님으로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분위기에서는 남방으로 내려간 해능 스님은 누군지 몰라요. 중앙의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 일종의 쫓겨난 스님 비슷해요. 일정 무식에 뭐 희한한 놈이 와가지고 아마 틀림없이 이 자식이 말이야 오조홍인 스님을 속이고 그걸 가지고 도망을 갔을 거다라고 이제 이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당시에는 일종의 북종의 육조라면 거의 신수라고 전부 다 알려졌을 법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강북의 그 중국의 강북 양자강 이북에 그 양자강 이남은 또 오랑캐 땅이라 해가지고 안 쳐졌으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네들이 말하는 중원지대는 그때 당시에 낙양과 장안 사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오조는 신수 스님이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육조가 신수 스님이죠. 오조가 아니라 오조는 홍인 스님이고 육조가 신수 스님이고. 육조. 네. 6대 조사는 신수라고 이제 다 그렇죠, 소문이 하게 났겠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아는 육조 해능 스님은 그때 당시에는 떡보잡이야. 뜻도 보도 못한 잡것이야 그냥. 맞습니다. 몰라. 그냥 도망치듯이 몰래 빠져나왔기 때문에. 네. 그 장안과 낙양 사이에 그 대갓집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런 사람들의 며느리도 몰라. 그런 남방의 구석에 어디 산골짜기에 푹 처박혀가지고 가르침을 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니까 그 남방 지역에 그 향토 또 토박이 또 지주들 그 지역에서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지역 기득권자들, 지역 관료들, 지역에 걸게나 하는 선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죠. 몰려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남방에서 이제 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죠. 우리는 직지인심 견성성부라는 돈법이다. 이렇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돈수의 신법. 그걸 이제 깃발을 올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방에서 소위 말하면 지방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깨말을 만들고 깨 냄새를 팍팍 풍긴 거죠. 깨를 볶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깨 냄새를 맡고 막 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이렇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중앙에서 밀려나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전국을 떠돌 수밖에 없었던 행각스님들, 행각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하나씩 둘씩 몰려들고 또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지도를 받고 은하대오, 소위 말하는 은하대오를 한 사람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문중이 번성하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이제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정확한 추정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 금강경을 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 경전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 금강경의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린 반야 바라밀, 반야 혹은 반야 바라밀까지 다 포함해서 요걸 깨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종의 신수 스님은 반야 혹은 반야 바라밀 이걸 무지하게 강조를 했을 거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남종의 현행 스님은 반야 바라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이건 너희 그 관념 속에 안주하는 거지 진정한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다. 일종의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살불살조하는. 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남종의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임재스님이 네. 살불살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흐름의 근저에 금강경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념도 깨버리지만은 권위도 깨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세속의 권위든 출가의 권위든 권위를 내세우지 마라. 우리는 권위를 거부한다. 좋습니다. 권위는 가라. 왜? 권위는 껍데기다. 맞습니다. 상이다. 일종의 그것도. 그렇죠. 이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조실이니 방장이니 입승이니 주진이 뭐시니 뭐시기 거시기니 이시기니 한마디로 X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다 개나발이야. 내한테 그런 건 안 통해. 혹은 우리 남종의 선사들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 혹은 남종의 수자들한테는 안 통해 그런 거. 이래도 30방, 저래도 30방이야.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그게 이제 그 위산 영우스님이 자기 이 사부한테 이 저거를 물려봤는데 그 이제 인가를 받고 그 문종 전체를 이제 물려받는 대표 선사의 이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 1좌 그러니까 수좌죠. 여기는 막 그냥 그 이제 사제 중에 한 명이고 최고 사형이 제일 이제 먼저 출가를 한 사형이 반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 문중에 우연히 들른 그 어느 두타가 이제 그 정명을 서면서 이 그 사부가 문제를 낸 겁니다. 병을 하나 자기가 들고 다니는 옛날 사람들 물병을 들고 다녔다고 그러거든요. 고리병 비슷한 거. 예. 그걸 이제 딱 방에 놓고 둘이를 딱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정명하는 스님을 딱 정명을 세워놓고 자 니들 두 명한테 문제를 내겠다. 이것을 병이라고 하지 말고 한마디 일러보라. 병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뭐냐? 말해봐라. 그러니까 제 1좌 그 스님은 병이라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가지고 뭔가 설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영우야, 위산 영우니까 그때는 영우라고 불렸겠죠. 영우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딱 이 스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딱 가더니만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건 빵점입니다. 네, 빵점. 이 스님은 딱 가가지고 발로 병을 탁 차버렸어요. 맞습니다. 발로 딱 차버리니까 막대기로 깨버려야 되는 건데. 입증하는 스님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일좌가 졌네. 딱 그렇게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남종의 선풍은 개념을 무지하게 싫어해. 맞습니다. 이 병이라는 개념, 병이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이 질문이 만들어내는 머릿속의 개념, 이런 걸 거부를 합니다. 일종의 지금 금방 하시는 그 1화가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살불살조도 나오게 되고 나중에 그 누굽니까? 그 스님 한참 또 더 뒤로 내려가야 된다. 한 50년인가 100년 뒤에 내려가면은 그 스님도 굉장히 유명한 선사인데 내가 만약 석가가 태어나는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문? 우문 맞을 겁니다.
한 방망이로 쳐 죽였을 건데. 음원 스님이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네. 다 금강경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모든 권위를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석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런 권위는 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의 정신이다. 네. 그런 건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실로 알아야 될 것은 알맹이다. 맞습니다. 네? 그 신법, 돈수의 신법, 그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지. 무슨 석가가 뭐 이렇게 했느니, 무슨 오조 스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다 필요 없다. 다 개나발이다. 네. 그래서 뭐 중도니, 뭐 삼법이니, 사성제니, 팔정도니, 뭐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다 개나발이다. 그러니까 교회 별전. 교회 별전. 네. 좋습니다. 네. 또 한마디 있죠. 교회 별전. 불이 법문. 불림문자. 좋습니다. 문자 필요 없어. 맞습니다. 말로 된 거. 네, 불림문자. 말이나 글자 이거 다 필요 없어. 교리 이거 필요 없어. 맞습니다. 직지인심. 직지인심. 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이심전심. 네. 나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견성성불. 원래의 성품을 보고 내 본래의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 라는 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정신들이 전부 금강경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죠. 정확한 진단입니다. 네. 능가경은 또 조금 다르죠, 결이. 그래서 능가경은 사실상 흐름이 유식계열로 많이 흘러갑니다. 마음의 어떤 흐름에 관해 가지고 세세하게 나누고 따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 마음의 작용을 들여다 관조하면서 그 마음의 어떤 작용들, 흐름들을 거치는 순간 뭔가 이제 본성을 봐버리는 거죠. 일종의 회광반주와 비슷한. 예, 그런 청년도 있고 또 이제 목조선이랑도 또 일맥상통하죠. 일종의 회광반주가 일종의 목조선 계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경전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이제 선풍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풍이 완전히 이제 다르게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가 바로 불교의 본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참선 이루어지고 있는 선풍, 뭐 기풍 이런 건 특히 이제 그 조계종 계열 이런 계열의 그 선사들이 내세우는 기풍 이런 것도 이제 옛날 이 초기에 이 육조 해능 스님 중국의 남종 계열 그런 기풍하고 상호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다소 거친 면도 있고 또 좀 이렇게 좀 상식 이외의 상식을 벗어난 그런 이제 그 은행이 나타나는 케이스도 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육조해능 계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름 자체가 조계사지 않습니까? 조계종, 그러니까 조계산, 육조해능 스님이 주석하시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서 이제 조계종이다 하기도 하고, 또 보조 국사 스님이 이제 주석하시던 송광사의 그 뒷산 이름이 옛날에는 뭐 조계산이라 했다면서요. 거기가.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조계종이라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육조해능의 어발을 전수받았다 하는 차원에서 또 조계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북종은 뭐 한 100년 정도 지나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렸고, 이 남종 계열은 그래도 끝까지 명맥을 이어받았고, 그 해능 스님 입적하시고 난 뒤에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 이제 신라의 스님들,
특히 이제 신라의 스님들이 많이 그 입당 구법을 하셔가지고 법을 많이 받아오죠. 받아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구산 선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구산 가운데 7산인가가 아마 이 해능스님 계열인가 뭐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기풍이 지금도 이제 한국의 선종에는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도 덩달아서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대접을 잘 받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 금강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쨌거나 간에 이 금강경이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도담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유튜브 여러분 분들이 금강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방거사님의 어떤 그런 고견과 또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2탄은 이거로 마치기로 하고요. 제3탄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